네, 꼬일 대로 꼬여있는 국면에서 정치권이 동시다발적으로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에서 각각 열린 협의체, 그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대화 이어가기 전에 먼저 여야정 협의체 회의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또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정말 부족한 협치의 그런 제도화 이런 것을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갔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차원에서의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10.9%를 가능한 한 좀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또 검토를 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어떤 속도 조절이라거나 탄력 근로제 확대라거나 노동시장의 어떤 유연화 문제가 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조가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시시비비가 되지 않도록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을 우리 통크게 좀 합의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어보진 않았지만 많이 등장한 단어가 국민, 또 협치, 합의 이런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머리를 맞댔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정치나 사회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긍정적 요인을 목표로 하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경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게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애당초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 때 뭐 구성도 좀 힘들었습니다만은 참여의 가능성을 두고도 뭐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죠. 두 가지였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제 실정 이런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다음 여당에 있어서는 아니다 협치를 해야만이 우리가 포용국가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두 가지가 양립되고 최미의 어떤 그 대립 상황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각양각색의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다소 좀 약간의 예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네. 궁극적으로 여야 각 당들이 모여서 민생이 어렵다, 경제가 힘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생 부분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네. 보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산제 국회 예산 심의 앞두고 있고요. 또 민생 입법이라든지 경제 개혁 입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출발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탄력 근로제 문제 이 부분은 정의당은 반대했어요. 명시적으로 반대했고 네. 또 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합의한 게 12개 정도 있는데 그걸 뭐 다 지금 말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어떤 게 눈에 좀 띄세요? 합의된 것 중에는. 근데 역시 그거죠.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한 거 이런 것들하고 또 하나가 좀 정치적인 부분인데요. 선거 연령 인하하는 문제, 18세를 인하하는 부분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한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여야가 같이 원론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린 부분들이거든요. 아무튼 그러나 원칙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했다는 건 중요한데 또 하나가 이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 합의도 없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그냥 한반도 비핵화로 이렇게 좀 비핵화와 뭉뚱그려서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예. 원칙적인 얘기만 했고요.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굉장히 여야가 아주 첨예한 정치적 쟁점인데 이 부분은 일단 좀 피해갔습니다. 처음부터 네. 이런 부분 가지고 여야가 대립하는 부분을 안 보이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피해갔다고 표현하셨는데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누가 더 피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좀 의미 있게 받는 부분은 저도 그렇습니다. 탄력 근무제에 대한 확대 적용 네. 이런 부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부분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
그러니까 위험스러운 수위 뭐 이런 것들 공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탄력근무제 확대 이 부분은 물론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데 소수당 정의당이 좀 반대 의견을 필요했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노동시간과 기업의 활동 이 부분이 아주 예민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이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정부가 기업이 요구하는 안대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오히려 혁신 성장에 대한 동력을 좀 더 키워주는 듯한 그런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엿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셨습니다만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은 사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각 당들이 특히 그 소수당들이죠. 민평당과 정의당 쪽에서 선거구제 개편 개혁에 대해서 필요성을 굉장히 강변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초미에 이제 관심사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네. 정개특위가 만들어졌긴 합니다만 연말 정도 돼서 선거구제가 어떻게 개편이 되느냐 이게 정말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정계 개편의 촉발 변수로도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현 상태에서 정계특위가 무의미하게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양당제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선거구제가 개편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선거 정치 제도의 개편 자체가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각 당들이 김성태 원내대표도 뭐 진작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사를 필요했습니다만은 네. 각 당들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치밀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원론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듯한 그런 분위기 연출했다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에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좀 의의를 둘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석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국정 현안을 매듭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 오늘의 협의체, 뭐 탕평채 메뉴가 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무엇을 먹었느냐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네, 앞으로 이 협의체 대치 전국에서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오는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상설이니까 8월 달에 이제 얘기가 되고 이제 3개월 만에 열렸어요. 이게 처음으로. 예.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열어가겠다는 거니까 내년 초에 또 열 수 있겠죠. 3개월에 한 번씩 연다면. 근데 구조적으로 우리 정치라는 게 이렇게 여야 간의 합의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후년에 21대 총선이 있고 내년은 총선을 1년 앞둔 해이기 때문에 여야가 어쨌든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남북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남북관계 발전. 이 부분도 네. 여당과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과 여권이 첨예하게 생각이 다르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뭐 오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12개를 합의했다고 합니다만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면은 또 여야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속 하는 얘기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지적하는 얘기입니다만 네. 여당과 야당이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당장 예산 때부터 지금 예산에 대해서도 워낙 생각이 첨예하게 달라요. 네.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과 여권의 생각이 워낙 다르고 또 남북 관련된 남북 협력 기금도 그렇고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여야정 협의체가 일단 뭐 전망이 밝다고들 얘기하니까 오늘 뭐 적어도 크게 대립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일단 기대는 해보는데 여야의 각별한 노력이 없이는 역시 예산 심의 때부터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냐 그러면은 굳이 승부로 따져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판정성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협의체에 들어간다는 게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서 자칫하면은 그들이 만든 틀에 갇힐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만약에 여기 틀에서 벗어날 때는 또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기까지는 상당한 고심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상 참 나오기가 힘들다는 부분이 야당의 입장으로서 자칫 이 부분의 어떤 정치적 아젠다에 의해서 여기서 부정적인 의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역풍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입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여야정치 협의체에서 한 가지만 더 짚을 수 있는 문제라 본다면 한국당의 약간의 다른 모습들이죠. 뭐냐 그러면은 아동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는 그런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라고 나온 부분. 원론적인 수준입니다만. 그렇죠. 원론적인 수준입니다만 이것이 일종의 상설 협의체거든요. 그 상설 협의체라는 것은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네. 여기서 합의되면은 결국 규칙과 법령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당을 둘러싼 보수 진영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 그 비판적 여론이 뭐냐 그러면은 결국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방식이다라는 등등의 비판 여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여론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려는 듯한 한국당의 노력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오늘 협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또 맞물려서 이어지는 또 얘기가 국회에선 문희상 의장과 또 여야 5당 대표가 네. 이름이 초월회더라고요. 네. 월 초에 만나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정파를 초월하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 논의는? 그 초월회란 이름이 이중적인 중립적인 네. 의미가 있죠. 매달 첫 주 월요일에 만나서 점심 먹자. 예. 이게 초월회고 그다음에 일단 이 여야를 초월해서 보수 진보를 초월해서 뭔가 국정에 협력에 나가자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문희상 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만난 겁니다 오늘. 네. 그러니까 어쨌든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심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정치적 큰 이제 좋은 의미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야가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위기의식에 공감을 하는 건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는 뭐 원론적인 12개 정도 합의를 했어요. 근데 역시 가장 중요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빼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역시 이것을 낙관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갖는 것이고 초월에서는 합의된 게 별로 없어요. 윤창호법 이른바 이제 음주운전 방지법. 오히려 현실을 좀 더 담고 있다고 볼 수 그 있을까요? 윤창호법에 대해서 이제 연내 처리한다. 왜냐하면 예. 이 윤창호법이라는 거는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처리한다라고 합의가 됐는데 그밖에 다른 건 초월해서 별로 합의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초월회가 됐건 여야정 상설협치가 됐건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이 교수가 잘 지적을 했는데 이 현재 남북 관계라든지 또 향후 어쨌든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속 한국당이 구태의연한 냉전적 안보관에 치중돼 있었고 매몰돼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벗어나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 네. 또 하나 문제 일자리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생각이 워낙 달라요. 민생에 관련된 문제인데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얼만큼 여권이 야당의 주장을 어느 정도 절충할 것이며 야당도 무조건 일자리를 뭐 이게 잘못된 예산이라고 볼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소비도 어렵고 생산도 어렵고 투자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확대 재정을 운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지나치게 이 일자리 예산만 늘린다, 단기 예산이다라고만 비난하는 게 맞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고쳐야지 오늘의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든지 초월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또 다시 강론 들어와가지고 구태연하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런 그 협의체가 의미 없다고 보고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하는 주로 이제 본질적인 얘기는 협의체, 초월회 뭐 이런 네. 얘기였습니다만 윤창호법 얘기 나온 김에 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또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 얘기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쟁점 사안이니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12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 음주운전 참 요즘은 음주운전을 아주 조심을 하지만 사실 나도 아주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적발이 되고 그래서 마침 다행히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서 사고를 내진 않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뭐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경각심을 아주 높여야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좀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자는 발언으로 이제 해석은 되는데 일부 좀 문제 발언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말의 맥락을 이제 끝까지 들어보면은 사실상 손학규 대표의 얘기는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나 다름없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네. 본인이 젊었을 때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술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좀 너러운 분위기가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도 현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봅니다. 이미 음주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이라는 법을 통해서 이 사회적으로 단죄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법은 3가지 유형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발의한 사람이 이름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처벌받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피해자 이름이 들어가든가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윤창호법은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걸 예. 어떤 의미를 하냐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굉장히 크고 이 얘기에 대해서 가미되는 어떤 것들도 파장과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가 젊었을 때의 운전,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 파장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고 이 기회로 인해서 물론 손학규 대표가 저는 뭐 부정적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정치권 전체가 술에 대한 부분 이런 네. 부분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현실적 인식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좀 사려 깊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도 크게 생각이 다를 것 같지 않아서 시간 관계상 네. 바로 네. 네, 개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창호법 관련해서는 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과 또 맞물리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뭐 당 차원에서도 또 국회 차원에서도 윤리위를 연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여쭤볼게요. 청와대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개각을 강행하겠다고 뭐 마음을 먹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얘기 아닙니까? 네. 이른바 김앤장이라고도 이제 언론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 이제 개각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이제 교체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완전 예.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단지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과 이제 청와대 참모진 그리고 개각하고도 연계되는 것 같아요. 만약 이 두 분만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은 현 정권의 어떤 경제에 대한 책임 이런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집권 3년 차니까 내년도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뭔가 분위기 일신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개각이라든지 청와대 참모 개편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체가 그것이 뭐 문책이 됐건 교체가 됐건 어쨌든 바꾸는 것이 기정사실로 됐잖아요. 네. 그다음 빨리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끝나고 하는 게 맞겠죠. 예산 이제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최종 국회에서 의결되고 내년 12월 2월에 다음 달 2월에 이제 통과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 심의가 이제 들어가니까 네. 일단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경제 이른바 투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일단 교체가 기정사실화 됐다면 이 목소리 힘에 실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꾸려면 빨리 바꾸는 게 낫다. 이게 만약에 교체냐 아니냐라는 게 설왕설래한다면은 별개의 문제인데 공백이 길어질 수 거의 있다. 공백도 길어지고 영도 안 쓰고 또 시장이나 기업에 준 시그널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저는 바꾸는 게 결정됐다면 두 분을 빨리 교체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게 이제 청와대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맞물려 있다면 빨리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조율을 해서 너무 오래 간다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거예요. 이 두 분에게도 그렇고 한국 경제에 주는 시그널이라는 차원에서 봐도 그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빨리 바꿔야죠. 이야기가 나왔으면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김동연 장하성 조합을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작년 1년 전이죠. 이 부분은 아마 정부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형태다. 왜냐하면 경제학자인 장하성 실장이 큰 그림을 그리고 예. 여기에 김동연 부총리가 실무 경험이 뛰어나니까 여기에 뼈와 살을 갖다 붙이는 형태. 보완적 의미로 이렇게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사 검증을 하게 되면은 각 부처에서 나오는 행정적 검증을 합니다. 행정적 검증을 하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세평을 듣거든요. 세평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성격,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등등을 구전으로 전해드는 얘기를 정리해 놓는 것을 세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 두 사람의 성격이 너무 강해요. 왜냐 그러면 김동연 실장도 이 자신에 대한 철학 가치에 대해서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고 장하성 실장도 경제진보학자로서 그 고집이 말도 못하는 고집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창과 창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봤을 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부분에 마찰이 생겼지만은 두 사람이 뭔가 좀 관성적으로 따라붙지 않는 뭔가 불협화음이 태생적으로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불협적인 화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인사의 원칙상 이야기 나오면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행히 뭐 경질이라는 표현보다 교체라는 선순환적 의미를 썼으니까 네. 내년도 성숙기를 본다 하더라도 정책적 성숙기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당연히 인적으로 뭔가 쇄신을 가져가는 것이 정책에 대한 원만한 그런 동력을 확보를 이어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그리고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